물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한번 휘청했는데 대응 어떻게 할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공유드린 캘린더에도 적혀 있었지만 요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대표 지표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서 물가 쇼크라고 불릴 정도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도 참 봐도 놀라웠던 게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5% 상승했는데 이게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닌 게 제가 이 기간을 쭉 넓혀봤는데 82년 이후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 맞는 거죠.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은 최근 4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니까 투자 경력이 40년 이내이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실전 투자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책에서만 보던 일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난 숫자인 것 같고요. 물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정이 안 되니까 시장이 순간적으로 휘청했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까지 봐가면서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워낙 이슈가 되고 우려가 되는 지점이 여기니까 한번 상세히 뜯어봤는데요. 이 물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냐, 여러분들도 체감하시겠지만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나 천연가스 각종 가격도 진정이 안 되고 있고 음식료, 외식해서 먹는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것도 진정이 안 되고 중고차, 신차 가격도 계속 치솟고 있고 또 집값에 이어서 임대료, 렌탈 하는 숫자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뭐 말 그대로 전방위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이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게 대표적으로 차량, 에너지, 주거인데 이게 에너지, 유가, 천연가스야 어떻게 진정을 시킬 수 있다 쳐도 우리 생활 물가 있잖아요. 뭐 집세라든지 뭐 렌탈 가격 이런 거, 임대료가 한번 올라가면 또 꺾이기 쉽지 않고 식품 이런 것들도 한번 인상된 요금들이 또 내려가기 쉽지 않다 이러면서 이런 쪽은 공급망 완화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확 꺾이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 초반에 훅 빠졌다가요. 증시가 순간적으로 회복을 했던 게 이 차량 쪽, 이 중고차, 신차 가격이 조금 진정세가 되는 것 같네 하면서 자동차 쪽 좀 안정이 되나 보다, 공급망 쪽이 좀 해소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보면서 플러스 돌아서길래 야 이거 이제 선반영 됐구나 이러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하필 또 금리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준의 고위 임원이 강력한 발언을 해버려가지고 증시가 확 꺾였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봐라, 빨리 물가 상승 진정시켜야 되는데 이거 지금 속도 갖고 안 된다. 두 번 나눠서 올리지 말고 그냥 3월에 한 번 앞당겨서 올리고 7월까지 쭉쭉쭉쭉 올리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해도 연준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연준의 긴축 정책이 더 영향력이 크니까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랐냐면은 3월에 0.5% 올리는 확률이 순간적으로 거의 뭐 100%에 육박했었습니다. 이 물가 발표되기 전에만 해도 50%도 안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치솟았다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도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3월에 확 올리는구나 라는 걸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보여드리는데 시장이 오늘자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올해 연말까지 거의 7번 한다고 진짜로 반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제가 솔직히 설마 7번 저는 이제 처음에 5번은커녕 4번 정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이미 이렇게 반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7번이면요 남은 연준 회의가 7번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매 회의마다 올린다는 걸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긴축 우려가 껴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앞서 보여드렸지만 연준 고위 임원 플러스 시장은 여기서 2번 분량에 해당하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와, 그러면 뭐 엄청난 거죠. 또 최근에는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당장 이번 주라도 금리 올려라 이런 공격적인 발언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시장이 지금 확 놀라서 쪼그라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연준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시장의 금리는 움직이는데 미국 10년 금리 빨간색입니다. 2% 넘어가 버렸습니다. 단기 금리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 순식간에 치솟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엄청난 우려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시면 막 많이들 좀 걱정도 되시고 하실 텐데요. 생각해도 이게 좀 진정이 돼줘야 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이게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금리, 요거는 시장 금리가 아니라 기준 금리죠. 이것도 지난번 사이클에서는 5.25%까지 올라갔었다가 내려왔고 금융위기 이후에 또 2018년, 19년에도 2.5%까지 올라갔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거의 뭐 제로 금리에 왔고 이제 올리는 건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3월에 이렇게 50bp 0.5%포인트 올리면 거의 역사상 없었던 수준의 속도로 올리는 거니까 지금 미리 시장이 앞당겨서 잔뜩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무너진 연준의 신뢰, 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들, 그러니까 진작 좀 했으면 작년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하니까 변동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작년부터 조금 천천히 올리겠다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고 나서야 대응하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아예 만드셨는데 연준 의장이 한 말들을 정리한 겁니다. 코로나 초반 터지고 나서는 경기 위축되니까 디플레 대응해야 된다, 돈 풀어야 된다 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인플레 위험 없다 이렇게 안정을 시켰죠. 그러다가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워낙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야, 올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야.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도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라고 했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하반기면 돌아갈 거야. 이게 2021년 상반기 때 한 말입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죠, 물가 상승이 지금. 그래서 2021년 중순부터 그래도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라고 했다가 인플레 꽤 일시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계속되니까 인플레는 일시적이지만 또 지속될 수는 있어 라고 했다가 이제는 일시적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가장 최근 12월 발언에서는 지속적이네 라고 말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연준의 늦장 대응이 지금 시장에 더 충격을 불러왔다. 차라리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나은데 지금 너무 급등시켜놓고 뭐 급락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비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공룡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눈앞에 와 있는데 걱정하지 마, 연준 의장이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없어질 거야, 여기선 공룡이니까 이제 멸종할 거야 라고 비유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곳곳에서 비판이 좀 커지고 있고, 이런 사진도 제가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문 열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상황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관론도 다시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있으면 걱정이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보시는 분들 생각도 제각기 다르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스닥 지수도요 정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성 매매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거의 트레이더들의 싸움, 전쟁 피 흘리는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나스닥 지수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에 대해서 그냥 총칼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고점과 2021년 헝다 조정 때 그때 저점과 지금 이 구간이 주요한 포인트로서 작용하면서 막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가 너무 과하다라는 사람들은 상방, 이거 보고도 모르겠냐 하면서 3월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그 전까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방, 그러니까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구독자분들도 반반 갈리실 거예요. 이제 긍정론과 비관론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특히나 2021년 이후로 시작하신 분들은 더 힘드실 수밖에 없는 게 변동성이 계속되는 거야 뭐 증시에서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길어지는 노잼 구간, 그러니까 좀 신고가도 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변동성만 유지되는 거. 그럼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주식을 접고 떠나시는 거죠. 이 스트레스는 도저히 내가 감당이 불가하다 하시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얼마나 노잼 구간이 길어졌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점 회복을 못했느냐. 2021년 9월 헝다발 조정이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진다면서 그런 핑계로 한번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휴일 빼고 35 거래일 정도,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 지금 이제 그 이후 최대치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면은 제 계산해 보니까 한 38일 정도, 두 달째 다 돼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휴일 포함하면은 거의 세 달째입니다. 정말 지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 지치는 장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3월 물가 진정이니까 지금 모든 우려의 근원은 물가에 있으니까 다양한 숫자들도 이제 참고가 되겠지만은 3월에 발표하는 물가 지수 이쪽이 얼마나 진정되는지에 따라서 3월 15, 16일에 있는 연준 회의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긴축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기서 진정이 돼줘야 대응을 좀 융통성 있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길게 보면 상반기가 될까요? 좀 올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진정될 때까지는 변동이 계속 기대감에 올랐다가 또 누군가의 한마디에 또 하락했다가 이런 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요럴 때 역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일 오를까 떨어질까를 맞추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고, 요럴 때 좋아하는 주식 매집하는 기회로 딱 삼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싶거든요. 만약에 애플 좋아하시는데 충분히 내가 못 샀다, 아쉽다, 그러다 나중에 또 회복해서 신고가 간다 그러면 막 후회되거든요. 배 아프고 나 왜 못 샀지, 그때 더 살 걸, 이런 막 후회가 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 애플 몇 주 사기로 했는데 한 60% 모았네 계산해 보신 다음에 그럼 더 떨어지면 한 40% 천천히 채워야지,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타이밍 재는 건 정말 어려우니까. 마소도 나는 이 정도 모으고 싶었는데 지금 한 80% 채웠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로 드러났는데, 좋아하는 주식 옆에다가 목표 수량하고 달성률도 한번 같이 적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포트폴리오 옆에 적어 놓으시면 재미도 솔솔하거든요. 내가 요 정도 달성했구나 하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막상 근데 애플하고 또 알파벳 이런 주식들은 10% 미만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10% 바깥으로 떨어졌다가요.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은 10%, 20%
20% 바깥으로 밀려나면은 또 수량 늘리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물론 단기간 변동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나는 시장 ETF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QQQ 나스닥 ETF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한 10% 넘게 빠져 있고요. 사실 S&P 500은 그때 10% 가까이 빠졌다가 회복을 금방 해버렸습니다. 또 만약에 이런 물가 쇼크 이런 것들 핑계로 하락이 온다, 근데 나는 좀 길게 어차피 볼 수 있고 떨어져도 견딜 수 있고 부담 매수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매집, 그러니까 나는 S&P 500 ETF 한 10주를 모으고 싶은데 지금부터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은다, 자녀분한테 사준다, 이런 관점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거 한 번씩 양식 보여드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딱 여기 목표 수량하고 예시로 적어놨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주식 있다고 하면은 제가 왜 샀는지 한번 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싶으면은 역시 더 채워야겠다, 떨어지는 날에 더 산다, 저희 예약 매수 걸어놓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밑에다 걸어놓고 걸려라 이러면서 낚싯대 들여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모아갈 주식만 해당되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래서 변동성 클 때는 또 자고 일어나면 하락해 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아예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그냥 쭉 분할 매수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체결돼 있으면 또 기분이 오히려 좋고, 뭐 그런 주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조정 기간에 특히 이걸 많이 보여드려요. 꿀잠 포트, 조정 기간에 포트폴리오 정리하기 정말 좋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무조건 줍는 게 아니고, 싸다고 줍는 거는 아무거나 오르는 강세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같이 이제 긴축 기간이 돌아오는 시기에는 특히나 더 좋은 주식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내가 확신이 있는 주식인가, 당분간 좀 주식이 오르지 못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가, 여유 자금인가, 이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종목도 계속 압축, 이것저것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압축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차원에서 현금 비중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진짜 3월까지 나는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금을 훨씬 더 늘려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타이밍은 제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개인적으로는 3월 달에 지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시장 지수는 10% 빠지는데 애플은 한 3%밖에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방어력이 강해가지고. 그럼 나는 애플 10% 빠지면 사야지 했다가 못 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지만, 좋아하는 주식은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보다는 적절히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으로 뭐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할 매수를 하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주식에 한 80%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장이 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카페 같은 데 가서 책도 한번 또 읽거든요. 명저 읽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미국 주식 특히 하시니까 투자의 구루들, 이번 주에는 제가 존 템플턴 가치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조정장 올 때마다 펼쳐보는 페이지가 있어요. 표시를 해놨거든요.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에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무슨 말인가 싶죠. 강세장에서 돈 버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세장에서 작은 수익을 챙기는 것에 만족한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저는 큰 조정장 지나고 큰 하락장 지나고 나서 요 말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할 때, 진짜 비관에 가득할 때 용기 찔끔 내가지고 눈 딱 감고 사보니까 그게 알짜배기 수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투자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비관론이 가득할 때 한번 참고해볼 만한 좋은 말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비관이 가득할 때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추가로 올라가는 영상에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실적 발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메인이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들 주가 움직임에 영향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월마트라든지 관심 있는 주식들 혹시 실적 발표 있으면 또 주가 변동이 되게 클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실전 투자 다이어리 제 입고돼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계속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다이어리에 다 포함된 템플릿입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한 번씩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왜 샀는지 미리 적어놨다가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요. 또 투자 원칙도 미리 적어놓고 조정장이나 급락장, 하락장 올 때, 멘탈 흔들릴 때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낫더라고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나 악재 분리해서 미리 적어놓기도 하고, 매매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은 충동적으로 매매해서 실수가 꼭 발생하고 그게 손실로 이어지거나 수익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꼭 필요했던 템플릿들 위주로 다이어리에 넣어놨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여기 소수박스닷컴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 투자 다이어리 쓰면서 반복되는 실수 같이 줄이고 투자 성과 함께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